The Epstein files have just been released by the Justice Department. We are sifting through them now, and we're going to bring you what we find as we and our teams find it throughout this hour. Let's get off the sidelines and head into the arena. My panel is here, and we're joined by CNN Crime and Justice correspondent Katelyn Polantz and CNN senior White House correspondent Kristen Holmes. Katelyn, first to you. I know that our teams are digging through these files. Is there anything you can tell us so far about what we've learned? 때로는 기관의 일상적 운영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기술적으로 단순한 절차적 행위가 즉각적인 결정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시사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18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청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법적 논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의 사망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제도적, 도덕적, 문서적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NBC 뉴스와 연계된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청원은 2019년 앱스타인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공동피의자 또는 관련 증인으로 기록된 두 사람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의 신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비밀로 유지했으며 두 사람 모두 증언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된 지 6년이 넘도록 추가 심리나 조치가 없자 공개 요청이 다시 법원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이번에는 추가 농어가 붙었다. 앱스틴에게 부분적 면책을 보장하고 그의 인맥과 연관된 고위 인사들을 보호한 합의에 관여한 연방당국의 행위에 대한 공익적 관심이다. 이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제도적 관심을 받을 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상적인 법적 절차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이 알려질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논쟁의 새로운 장으로 변모했다.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 비밀 유지가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에 따르지 않고 법무부는 비밀 유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해당 개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익명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근거는 소위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이익으로 이는 절차적 보호 규범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논리이지만 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자 법조인, 조사, 기자, 피해자,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놀라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청원의 즉각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더 깊은 제도적 논리의 증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즉, 불투명성이 공고한 영향력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는 논리 말이다. 기밀 유지의 제도입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이 조치를 매우 주목받게 만들었다.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문서의 주요 서명자로 지목된 제이 클레이턴. 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백악관이 지명한 인사 중 한 명으로 형사 및 금융 정책 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결정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행보는 단순히 투명성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수년 전 시작된 제도적 정책의 연속으로 보였는데 그 핵심 목표는 특정 인물들이 공개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막는 것, 비록 더 이상 기밀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 듯했다. 독립분석가들이 검토한 소송 관련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보호한 두 인물은 2018년에도 각각 10만 달러와 25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의 은행 송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2008년 당시 알렉산더 아코스타 검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됨, 와 체결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소유예 협정 조건에 대한 일련의 조사 보도를 시작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해당 합의에서 에프스틴은 플로리다 주법원에서 2건의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도록 허가받았는데, 이는 법무부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약 30명의 소녀들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 53페이지 분량의 연방 기소장을 작성한 이후에도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합의는 체결되었고 몇 년 후 밝혀진 바 따르면 연방 법률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조차도 모르게 비밀로 유지되었다. DOJ가 에프스틴이 돈을 주고 고용한 공범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다시 거부하면서 이 역사가 재조명되었고, 연방기관들이 엄격한 법적 한계를 넘어선 보호망을 은폐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축한 서사적 논리는 3가지 농어에 기반했다. 첫째, 적용 가능성 부족으로 이미 배제된 것은 법정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증인 보호였으나 해당 기관 스스로 관련자들이 어떤 청문회에도 소환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며 이 가설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더욱 모호한 것으로 사법 효율성이나 진행 중인 수사 작업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언급했으나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어떤 절차나 조사가 위험에 처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 번째 근거는 해석상 더 유연한 사생활 보호 주장이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제3자의 이익을 문서 비공개 정당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판례는 해당 개인이 범죄 행위와 무관한 무고한 자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들이 에프스틴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협상한 면책 조항의 수혜자로 공식 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법조계가 이 주장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을 둘러싼 서사적 긴장은 언론과 사법부 간의 분쟁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로 보호받는 인물들이 연루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정당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새로운 에피소드로 읽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영향력은 뉴욕 법원의 특정 판결을 넘어 과거 자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연방 기관들의 운영 방식이라는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이름 공개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사건은 분석가들에 의해 보다 포괄적인 현상의 일례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초월하고 정권 교체를 견뎌내는 제도적 보존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법적 행정적 전략의 지속성이다. DOJ의 핵심 농어인 공식 기소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는 법적 영역에서 새로운 주장은 아니었지만, 검찰청의 공공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적법성 추정으로 알려진 법리 발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방검사 및 국가대표자의 행위가 반증이 있을 때까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공익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이 추정 원칙은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능적이었으나 법무부 DOJ의 조치가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기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들, 특히 정치적 연고가 있는 공직자나 기업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계기로 점점 더 자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에프스틴 사건은 성범죄 요소, 비밀 유지된 사법 외의 합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결합되어 연방 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과정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NBC 뉴스의 청원에 대한 반대는 더 이상 고립된 제스처가 아니라 사법부와 시민사회 일부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책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더 광범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의 수렴은 법무부 자체의 최근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검토한 새 청원 몇 달 전
같은 법무부는 에프스틴의 측근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행적을 수사한 대배심 기록 공개를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 속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공개 요청은 제도적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었으나 공개된 내용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 실질적인 정보를 추가하지는 못했다. 사건을 추적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투명성 담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해당 문서 공개를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적 규범과 기존 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이러한 테마는 새 청원서에서 보호 대상인 두 개인과의 소통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대조를 이룬다. 두 사람 모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협의되었으며 비밀 유지 의사는 공개 금지 요청의 핵심 용어로 즉시 반영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공개 토론에서 특정 프로필, 특히 다양한 이유로 공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법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법 외 합의의 직접적 수혜자나 민감한 출처의 지급금 수령자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택적 보호 패턴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수렴은 새로운 절차적 전개 없이도 사건이 다시 제도적 의제에 등장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연방 당국의 민감한 정보 관리에 내재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수년간 여러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서 법무부 DOJ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론상으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의의 이익과 정부의 운영 메커니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친근한 검사를 임명하거나 수사 진행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기관을 도구화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에프스틴 사건은 이러한 긴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데 특히 2008년 비기소 협정 체결을 직접 담당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경력이 그 배경이다. 이 임명은 피해자 권리 보호 단체들과 의회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임명이 최소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점부터 불투명한 상황에서 체결된 사법부의 합의 사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졌으며 에프스틴 사건은 점차 완전한 책임 추궁보다 침묵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법 모델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배경은 2025년 법무부의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닌 이전 관행에 대한 제도적 재확인으로 읽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법조계와 정치권은 고도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에서 비밀 유지 메커니즘에 대한 책임성을 점점 더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고 있다. 과거 사건들의 누적과 최근 DOJ의 행동은 이 사건이 새로운 제도적 감수성 아래 재해석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형사사법 내부 운영의 일부로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 공익, 그리고 영향력 네트워크와 가까운 인물들이 이용하는 법적 보호 메커니즘 사이의 불균형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사법 시스템의 모든 운영자들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판사, 독립검사, 언론인, 시민사회 대표들이 이 주제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전환점, 즉 연방기관 내에서 투명성, 기밀성, 책임성 기준이 이해되는 방식의 일종의 재구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NBC 뉴스의 새로운 청원이 법무부로부터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 과정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는 기관들이 특히 형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의사결정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NBC 뉴스가 제출한 청원이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관적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관들이 취해야 할 입장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주제에 대한 분석은 당파적 입장을 초월한 개념적 분열을 드러내며 국가 투명성의 한계, 비밀 유지의 정당성, 피해자와 집단적 이익에 대한 공공 권력의 책임과 관련된 구조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 분석 흐름은 법무부가 기밀 유지 방어를 주장하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영향력 네트워크 보호를 우선시해 기관의 기억 보존과 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저해해온 제도적 패턴의 지속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법학자들에게는 언급된 개인들이 민감한 시기에 에프스틴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 자신이 체결한 면책 조항에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점이 법적 절차적 관점에서 익명성이나 무죄 추정의 기술적 전제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도덕적 판단이나 주관적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사건 기록에 포함된 문서적 증거와 이전 기간에 수행된 수사에서 미리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의 현재 비밀 유지 지원은 과거에 2008년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한 제도적 논리의 재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협정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통보 없이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주장되는 보호 조치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법부가 직면한 난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보다 신중한 해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름 공개는 공식적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 부합하는 법학자들은 제2순회법원이 확립한 지침, 즉 보관된 법원 문서에 언급된 제3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특히 사건 재개에 대한 구체적 기대가 없는 경우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공식 기소나 최근 수사 움직임이 없다는 점은 사법부가 에프스틴이나 과거 검찰 측에 의해 언급되었음에도 독립적인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개인들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해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사법부의 기능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상징적인 책임 추궁 압력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권 및 부당한 노출로부터의 보호권 등 상충하는 기본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부가 취한 입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나 현행 판례와 일관된 기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어려움은 명확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금융거래, 비밀협정, 피해자에 대한 공식 통지 부재 등 그 제도적 모호성이 특징인 상황에서 무고한 제3자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두 해석적 극단 사이에는 논의를 정교화하고 새로운 사고 요소를 추가하려는 중간적 분석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는 핵심 문제가 비밀 유지라는 법적 범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관들이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온 방식에 있다고 제안한다. 대배심 기록 공개 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현재 보호 중인 두 개인에 대한 신속한 의견 청취 절차 사이의 대비는 법적 원칙이 관련자들의 신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공개 기준이 범죄 연루의 잠재적 중대성보다는 권력 네트워크 내 지위와 의사결정 중심부와의 근접성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적 논리를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비밀 유지를 법적 수단으로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법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따라서 논쟁은 추상적 합법성의 차원에서 연방 당국이 채택한 결정의 구체적 정당성 차원으로 이동한다. 담당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인 채로 남아있다. 법무부가 언론의 요구에 대해 제시한 주장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부여될지, 사법부가 사안의 공공적 중요성에 비추어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한 정당성을 충분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결론에 따라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의 비밀 유지 한계, 높은 제도적 영향력을 가진 주제에 대한 언론의 자유 범위, 사법부가 사법 외 협정으로 보호받는 개인이 연루된 범죄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확립될 수 있다. 현재의 불확실성은 분석가들에게 신중함을 권고하며 이 시점에서 어떤 최종 결론도 시기상조임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12월에 제출된 이 요청이 에프스틴 사망 이후 잠잠해 보였던 제도적 긴장지대를 재점화했으며 그 재점화의 영향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법원은 단순히 2명의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제도적 기억, 권리 보호가 자체 모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인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